네, 6월도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연불리의 비밀 노트 주말을 맞아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요일 순서인데요. 자, 이번 주 한번 정리를 해보고 또 증시 흐름이 어땠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코스피가 좀 모처럼 또 반격에 나서면서 연중 거의 최고치에 좀 약간 이제 거의 육박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시 분위기 자체는 나쁘진 않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아쉬운 거는 미국은 계속 사상 최고가인데 한국은 이제 뭔가 위가 좀 잘 안 열리는 것 같은 좀 느낌은 들어서 좀 다소 답답한 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시장 자체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미국 증시가 올라갔던 배경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이제 낮게 나오면서 드디어 9월에 금리 인하를 하겠구나라는 이제 기대감이 커지게 됐고 네. 물론 이제 FMC에서는 좀 예상보다 좀 매파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그래도 FMC도 좀 그렇게 나쁜 쪽으로 해석이 안 됐고요. 또 무엇보다 미국 증시에서 가장 부진했던 애플이 주가가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 완전히 급등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게 또 나스닥 증시의 훈풍을 좀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쨌든 이제 이런 후발 주자들마저도 강세를 보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결국 요즘에 엔비디아가 좋긴 한데 삼성이 조금 부진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삼성도 다시 한번 좀 주 후반에 힘을 내줬고 SK하이닉스는 신고가 랠리를 좀 지속했고요. 거기다가 요즘 화장품주들이 정말 국내 증시 제일 뜨거운 것 같아요. 예, 화장품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 또 동해가스정 개발 관련해서 정부는 이제 시추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기업들의 강세가 눈에 좀 띄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적으로는 일단 뭐 공매도가 원래 7월에 재개되는 게 원래 이제 원칙인데 이제 시스템이 아직 완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계속 좀 금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 금지가 좀 연기된 것도 어쨌든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하나하나 짚어볼 것들이 많네요. 저희 사실 그 애플은 관련해서 다음 주에 머니올라에서 특집도 나름 네. 준비하고 있는데 진짜 급등에 약간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예상보다는 낮게 나오면서 이거를 뭐 긍정적인 충격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5월 물가 그리고 그 의미 진단해 주세요. 사실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또 생산자 물가도 발표가 됐는데 둘 다 어쨌든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뭐 보다 중요한 게 이제 소비자 물가인데요. 이번에 5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3.3%인데 예상이 3.4였거든요. 그거보다 낮게 나왔고, 근데 더 중요한 게 이제 에너지랑 그 음식료 가격 제외한 그 근원 물가죠. 네, 근원 요게 물가. 3.4%인데 전월 3.6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낮게 나왔고, 그래서 시장은 좀 안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지표도 중요한데. 미국의 물가가 잘 안 떨어졌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자동차 보험료가 잘 안 떨어졌어요. 근데 이번에 자동차 보험료가 드디어 마이너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굉장히 끈적끈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5월 달에 내려가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주거비는 높아요. 주거비는 전월 대비 0.4니까 아직은 좀 높은 수준인데 근원 물가에서 이 주거비만 뺀 거를 우리가 보통 슈퍼코어라고 또 이름을 짓거든요. 슈퍼코어. 예, 그러니까 네. 주거비가 잘 안 움직이다 보니까 주거비만 빼고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근데 이것도 그동안 안 떨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보험료가 안 떨어지니까. 근데 이번에 슈퍼코어 물가 지수가 드디어 마이너스로 또 반전이 돼버렸습니다. 보험료가 이제 빠진 게 좀 컸는데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환호를 한 거죠. 아, 드디어 이 고질적인 서비스 물가도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구나. 근데 주거비도 결국엔 선행 지표를 보면 신규 임대료 지수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거에 이제 주거비가 후행을 하니까 네. 하반기에는 주거비도 안정화될 것 같다. 또 거기다가 지금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휘발유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떨어지면서 핵심적인 물가도 지금 계속해서 안정감을 찾고 있어서 시장에서 이제 이런 물가 추이면 9월에는 충분히 금리 인하하지 않겠냐 이런 좀 평가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시티에서도 지금 고용 시장도 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9월 달에 첫 인하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일단 이번 물가 지표는 정말 모처럼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던 물가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FOMC는 다소 매파적이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시 반응이 괜찮았던 것들도 그러면 이런 이유가 다 감안돼서인가요? 근데 같은 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발표하고 바로 이제 좀 몇 시간 후에 바로 이제 FOMC 회의를 열었는데 근데 딱 FOMC는 사실은 좀 매파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점도표상으로 지난 3월에는 금리 인하 3번의 점이 찍혀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번으로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제 한 번밖에 안 하나? 이제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우려를 했는데, 그래서 실제 미국 증시가 상승폭이 그때 좀 줄었거든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그걸 크게 염려 안 했던 게, 그 연준 의장한테 이제 물어봤죠. 아침에 이거 결정하기 전에 위원들이 소비자 물가 데이터를 확인한 거냐 물어봤더니 확인을 했대요. 근데 확인했는데도 그렇게 평가했으면 이거 굉장히 매파적일 수 있는데, 그쵸. 연준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보통 확인을 이렇게 하는데 관행적으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걸 확인해도 기존의 물가지수 알기 전에 생각했던 게 있잖아요. 그 보기 전에 그걸 바꾸진 않는데요. 아. 그러니까 물가가 내가 아침에 봤어도 했어도. 기존 자기 생각을 바꾸진 않는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물론 바꿀 수도 있대요. 근데 이제 연준 의장이 그 얘기를 그렇게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 얘기는 낮아진 물가가 반영이 안 된 거죠, 여기에는. FMC에는. 그럼 다음에는 반영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아, 그러면 소비자 물가지수 낮아진 거를 어쨌든 반영을 지금 안 한 상태구나. 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연준 의장은 계속 얘기해요. 점도표보다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점도표도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9월에 FMC에서 점도표 중간값이 4.6이었다가 금리 5.1까지로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증시가 한번 급락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점도표보다는 결국엔 물가에 더 힘을 줬던 것 같아요. 물가 보면 이건 뭐 점도표보다 물가만 보면 9월에 이 나이도 이상할 게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시장이 좋게 봤던 건, 뭐 그런다고 해서 점도표를 올렸다고 해도 금리 인상은 이제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좋게 작용하면서 시장은 FMC를 그냥 무난하게 넘겼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들도 많았는데요. 이 유럽 의회 선거에서는 또 극우 정당이 약진을 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이걸 크게 올렸는데,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한국 자동차, 그다음에 2차 전지주 영향까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일단 이제 극우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건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표를 좀 많이 얻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유럽의 친환경 정책이 좀 바뀔 수도 있다, 약간 후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일부 우려감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조기 총선 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유럽 증시가 좀 그 부분 때문에 최근 좀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지금 미국과 이제 마찬가지로 중국산 전기차 조사를 한 결과를 내놨어요. 그래서 관세부가 하겠다. 관세가 지금 기본 10%가 지금은 들어가 있는데 업체별로 좀 다릅니다. BYD가 이제 새롭게 17.4%가 더 부과가 되고, 중국 상해 자동차가 38.1%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다 10%를 더 붙이셔야 돼요. 그럼 48.1%의 관세를 내고 이제 수출을 해야 돼요. 굉장한 타격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은 지금 관세 부과가 이제 이어지는데, 물론 7월 4일부터 시작을 하지만 이게 EU 27개국이 어쨌든 동의를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지금 독일과 헝가리가 지금 굉장히 반대를 심하게 하거든요. 이거 하면 안 된다. 특히 독일은 굉장히 중국과의 관계도 좀 좋은 편이잖아요. 그리고 BYD가 지금 헝가리 쪽에 공장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 일부 나라들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프랑스랑 이탈리아는 또 적극 찬성입니다. 관세 부과해야 된다. 그래서 나라마다 좀 달라서 이게 결국 합의가 될지는 아직은 좀 알 수는 없는데,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번에 이걸 했던 이유는 중국산 저가 자동차가 나오면서, 이게 만약에 이걸 안 막으면 제2의 태양광 사태가 발생할 수 있대요. 태양광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중국이 이제 저가 공세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잖아요. 근데 많은 기업들이 좀 쓰러져 버렸죠, 사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걸 한 건데, 그러나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고, 그러나 7월 4일부터는 임시지만 일단 관세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현대차나 배터리 회사들 입장에서는, 미국이야 어차피 중국이 못 들어가지만 유럽에선 경쟁을 되게 심하게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일단 막아줄 수 있는 완충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나 어쨌든 한국의 2차 전지 회사들한테는 일단 긍정적일 수 있다. 다만 이제 염두에 두실 건, 이거를 중국 기업들이 피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현재 그냥 공장 지으면 돼요. 왜냐하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이제 그 관세니까. 그래서 옛날에도 1990년대인가요? 그때도 아마 일본산 자동차들이 미국을 공습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아마 쿼터제를 실시했던 것 같더라고요, 미국도. 야, 너네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피해본다. 그래서 도요타나 혼다가 했던 게 미국에 이제 공장 지어버린 거죠. 이제 아마
그런 전략을 펼칠 거는 같은데 그 전략이 효과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중국 기업들이 현지 공장을 구축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갈등 때문에 이제 미국의 원래 생물보안법 이게 올해 통과가 유력시 됐었었는데 이게 중국 기업의 로비로 조금 불투명해졌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국 제약사 가운데 막 급등한 것들도 있고 그러면 이건 바이오 규제는 이제 쉽지가 않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은 사실 거의 이제 중국 언론 통해서만 나왔고 미국에서는 이제 언론 보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게 생물보안법이 이제 중국의 바이오 기업과 거래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국방수권법의 개정안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이제 한 해 예산을 결정하기 위한 이제 법률인데 거기에 이제 일부 수정안들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예산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포함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주도했던 미국의 한 하원 의원이 다른 방법을 자기는 찾고 있다. 그래서 여기 포함이 안 됐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단독 통과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단독으로 입법 올릴 수도 있고 이미 하원과 상원의 상임위는 이미 다 통과를 했어요. 했기 때문에 법안을 올리는 건 크게 문제될 거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번에 바이오 USA라는 이제 하나의 이제 제약 전시회에서 미국 기업들도 그렇고 지금 뭐 미국의 정부 관계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기사 보니까 안보실장님이 거기 가가지고 갑자기 바이오 이 전시회에 안보 이제 담당하신 분들이 간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바이오를 이제 안보로 보는 거예요. 이 시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중국에 대한 이런 규제가 이게 지금 뭐 당장 이런 이슈가 나왔다고 물러서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속도가 늦어질 수는 있지만 큰 방향성에서 바이오 규제도 이어질 수밖에 없고 네. 바이든 대통령도 예전에 분명히 이걸 언급을 했거든요. 4대 핵심 품목 중에 원료 의약품을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이 법안은 결국 좀 통과될 가능성은 좀 높지 않나 여전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뭐 앞서서도 계속 홍보를 했었는데 머니온라인에서도 진짜 특집을 준비하고 있을 만큼 이번 주에 전 세계 증시 주인공은 정말 애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세계 개발자 회의 WWDC라고 하는 이거 내용부터 좀 같이 살펴볼까요, 이사님? 이번에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이제 애플 용어, 인텔리전스, 그걸 그렇죠. 이제 달았는데 사실 저도 이제 첫날 딱 보고 나서는 뭐야? 아 뭐지? 그냥 대다수다. 기존에 다른 데도 하던 거 아닌가? 이게 약간 별거 뭐 아니네. 이모티콘 또 예쁘게 좀 꾸며주고 근데 그런 거는 애플이 새롭게 뭐 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기대가 컸어서 더 그랬을 수도. 그래서 사실 실제 미국도 실망했죠 첫날은. 그래서 애플 주가가 좀 빠졌는데 다음 날 평가가 갑자기 바뀌긴 했죠. 근데 어쨌든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공개했던 내용들은 결국 핵심은 뭐냐면 애플 아이폰에 이걸 탑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AI를 친숙하게 기기 안에서 쓰게 해주겠다. 네. 근데 그게 좀 불편하면 챗GPT랑 그냥 이 인터넷으로 연동해서. 연결까지 해가지고 하게 해주겠다. 근데 그 전에 보안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원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미리 물어보는 거죠. 챗GPT에 연결해도 될까요? 이런 식인데 결국 워낙 보안에 또 강한 기업 중에 하나니까. 근데 당시에는 이건 너무 혁신이 없는 것 같다. 우리가 기대했던 건 이게 아닌데 그랬지만 어쨌든 애플답게 또 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기기 안에 그게 잘 녹아져 있었고 저는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두 개였어요. 이게 애플 아이폰 안 사시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은 이유로 꼽는 게 통화 녹음 안 되는 거. 그거 되게 많이 꼽는데 어쨌든 이번에 통화 녹음 기능이 들어가고요. 네. 그걸 요약까지 해줍니다. 예, 텍스트 요약까지 해주는 기능이 이제 들어가게 됐고 그다음 무엇보다 시리가 이제 기능이 강화된 게 좀 눈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시리가 지금은 그렇게 많이들 안 쓰시는 것 같지만 이 AI 기능이 탑재된 시리는 이 아이폰 유저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을 같이 봐요. 같이 보면서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간 어떤 개인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거를 얘가 이제 제대로 알고. 꿰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오늘 회사 끝내고 그 데이트가 몇 시에 있는지 자기는 표시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데이트가 있는데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좀 알려달라. 그럼 이제 시리가 실제 알려주는 거죠. 이제 안에 데이터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이제 비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도 좀 약간 공개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애플 인텔리전스를 할 때 뭐 일부러 약간 AI를 숨겼다. 네. 애플의 제품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애플은 그게 핵심이니까 뭐 이런 그 얘기가 다음 주에 이제 저희 머니온라인에서도 공개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사님께는 이걸 여쭤보죠. 그러면 엔비디아보다 이제 애플이 다시 시총 1위를 다시 도로 찾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애플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사실 이제 엔비디아는 사실 뭐 너무나 넘사벽이잖아. 그 누구도 쉽게 투자하기는 좀 어렵고. 근데 지금은 이제 분위기 자체는 애플 쪽이 좀 더 지금 반격은 해 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엔비디아가 이끌었던 이제 AI 학습, 뭐 서버에 투자를 하고 이럴 때 엔비디아 AI가 없으면 못 하는 거니까 칩이 없으면. 근데 결국 이거 가지고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AI를 만드는 데 역할을 했던 엔비디아라면 그 다음 국면은 뭐죠? AI를 활용해서 돈 버는 기업이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제일 잘할 기업은 사실 누가 뭐래도 애플인 거죠. 아. 그래서 그 다음 국면을 본다면 지금은 애플도 저는 좀 괜찮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애플답게 딱 그런 걸 공개를 잘 해줬죠. 애플 AI를 이렇게 쓰면 된다. 이렇게 좀 언급을 또 해줬고 또 무엇보다 애플 생태계가 사실 이게 엄청나잖아요. 기기만 해도 20억 대고. 그렇죠. 그리고 애플이 참 이게 또 전략을 잘 쓴 게 아이폰 15 프로 이상만 쓸 수가 있어요. AI 기능을. 그러면 나머지 95% 애플 유저는 못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는데 미국 소비자의 77%가 아이폰 11, 12, 13을 쓴대요. 이분들은 지금 이제 교체 사이클에 지금 이미 진입을 했거든요. 3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요번에 바꿀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겠냐. AI 기능까지 들어가니까 좀 약간 의도성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 용량도 올라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AI를 쓰려면. 그래서 결국엔 이 업그레이드 사이클과 맞물려서 애플의 기기 교체 수요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고 또 한 가지 저는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건 뭐냐면 애플이 그 앱스토어가 정말 강점이 많잖아요. 그 안에 많은 분들이 앱을 다운받는데 챗 GPT가 내놨던 챗 GPT 스토어는 사실은 좀 흥행이 실패했거든요. 근데 애플 iOS 그 앱스토어에 애플만의 AI 기능이 탑재된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만약에 거기 다 탑재가 된다면 많은 업체들이 만들어서 그러면 애플 아이폰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저는 틴콕이 그런 걸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또 소프트웨어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건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내년까지는 그런 일들이 또 펼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 20억대에 달하는 이 기기 네. 수요가 결국엔 교체될 거라는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국내 증시로 다시 돌아와서 이게 원래 이달 말까지 이제 공매도 금지가 예정돼 있었던 건데 이게 내년 3월까지 연장이 됐다. 이제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거는 좀 다행으로 일단은 다 해석이 되는 분위기죠. 일단 수급에는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공매도가 금지가 풀리면 일단 매도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주식 빌린 사람들 입장에서. 그럼 당연히 매도 수요가 이렇게 붙으니까 주가에 당연히 부정적이죠.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공매도를 못했기 때문에 그 못했던 수요까지 겹쳐버리니까 초기에는 증시가 굉장히 요동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1년도 5월에도 공매도 금지 풀렸을 때 한번 증시가 며칠간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일단 내년 3월 30일까지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겠다. 이렇게 좀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왜냐하면 이 불법 무차익 공매도 이거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전산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좀 금지를 해놓겠다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 조금 이제 바뀐 게 뭐냐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이게 하고 나서 빌렸으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갚을 때 기간이 사실 무제한이거든요. 사실 이게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들은 90일 안에 좀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좀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왜냐하면 그냥 주가 빠질 때까지 그럼 계속 안 갚고 기다리면 언젠가 빠질 수도 그쵸. 있는데 그래서 되게 이거를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좀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기간의 공매도 갚는 기간을 90일 단위로 연장을 했어요. 그럼 뭐냐면 4차례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계속 연장할 수 있어요, 사실. 예. 그럼 1년간은 공매도를 안 갚아도 되는 거죠. 계속 한 4번 정도 연장을 하면서. 근데 개인들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해달라, 90일로. 그걸 했는데 그게 좀 잘 관철 안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선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그런 좀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 공매도가 어쨌든 이제 금지가 연장이 됐기 때문에 하나의 좀 약간 리스크 요인은 사라졌지만 금투세가 어쨌든 또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하반기에 제일 이슈는 우리나라는 금투세가 폐지될지 아니면 시행이 될지 요게 이제 마지막 남은 좀 국내 좀 개별 이슈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외국인 기관 그다음에 개인들 매수한 종목 또 상승 업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들이 이번 주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사님께서 특별히 좀 눈여겨보셨거나 아니면 상승한 흐름이 앞으로도 좀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신 업종이 있을까요? 일단 이번 주에 제일 좀 좋았던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종합상사인데, 사실 이게 이 종합상사 쪽이 동해 유전개발 그거랑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게 뭐 지금 일단 정부는 추진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회성 테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상승세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번 주 그 다음으로 좀 가장 좋았던 게 화장품인데, 다만 이제 화장품은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된다. 네, 내일 좀 네. 자세히 여쭤볼게요. 네, 이거죠. 그래서 조금 일단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새 이제 화장품도 못지않게 잘 가는 게 음식료 쪽이거든요. 음식료는 이 밸류라 그러죠. 이 주가가 이제 그 기업 가치에 비해서 비싼 편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좀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쪽은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 또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그 미용 의료기기, 이쪽도 지금 모처럼 또 반등이 나왔는데, 네. 그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이제 회사가 또 공개 매수를 통해서 아마 인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M&A 이슈가 있다 보니까 미용기기 쪽도 한번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상사, 음식료, 미용기기 이런 쪽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미사님께 선정한 이번 주의 보고서 보고 토요일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떤 주제인가요? 예, 신한투자증권의 이제 이경화 연구원님이 제목이 좀 재밌더라고요. 기다려왔던 이제 마시멜로다. 이게 사실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기다려왔던 이제 시간이 좀 왔다라는 의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년도는 소재하고 이제 부품사가 레벨업을 할 것 같다. 이제 반도체가 많이 있잖아요. 뭐 장비도 있고 한데, 일단 소재 부품사 이쪽을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키워드는 뭐냐면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일단 이게 지금 반도체 트렌드는 무조건 높게 쌓아요. 네. 예, 단수를 계속 올립니다. 뭐 HBM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그래서 고단화가 트렌드고, 또 하나는 용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고용량화, 그 다음에 이제 미세화 되는 거죠. 뭐 5나노, 4나노, 3나노, 심지어 이제 1나노 얘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트렌드인데, 거기에 맞는 기업들을 좀 잘 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특히 이제 낸드 플래시, 우리 이제 스마트폰에 어떤 이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메모리 장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런 이제 그 낸드 쪽이 계속해서 단수가 예전에는 100단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400단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재 사용량이 늘어나거든요. 이 단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반도체라는 게요, 쌓고 깎고 쌓고 깎고 계속 이래요. 이게 올려놓고 또 필요 없는 거 없애버리고 또 쌓고 또 깎고. 근데 그럴 때 그걸 할 수 있는 게 소재가 들어가서 다 깎거나 이제 증착을 해줍니다. 그래서 소재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이제 기업으로는 솔브레인이나 워닝 모티리얼스 같은 기업들이 좀 대표적이다라고 좀 언급을 했으니까요.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2나노 경쟁, 그러니까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점점 이 회로 선폭이 좁아지는 거죠. 옛날에는 뭐 14나노, 10나노, 지금 이제 3나노에서 TSMC랑 삼성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2나노 경쟁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드는 그 EUV 장비 있잖아요. 그걸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생태계가 좀 확대가 된다. 근데 EUV 장비에서 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마스크를 보호할 수 있는 부품 중에 펠리클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오염물질 같은 게 묵는 걸 막아주는 건데, 이런 것들 지금 국산화 니즈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도 좀 잘 보자. 그래서 거기서는 대표적으로 SNS텍을
또 꼽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소재 부품 쪽에서 이런 고단화나 고용량화나 초미세화에 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자는 내용이고, 탑픽으로는 2개 꼽아주셨는데요. 네. 아까 펠리클, EUV 펠리클 만드는 SNS텍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소재 업체 워닝 머티리얼즈 이 2개를 좀 관심을 갖자고 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블리의 비밀노트 토요일 순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내일 또 오늘 얘기 나누다 못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전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다 면세점 갔거든요, 대부분은. 근데 확실히 이것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그냥 외국인들 이제 많이 오니까 면세점 투자해야지, 이게 아니라 어딜 가냐면 가고요. 가요, 외국인들이. 채널이 바뀌어 버렸어요.